이게 영화가 아니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프랑스 소녀 소피가 겪은 충격적인 대한민국.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는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화장실이 급해졌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공짜라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초단위까지 정확한 도착 안내 시스템이 있었고 땅속 깊은 지하철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식당에서는 뜨끈한 국과 반찬이 무한 리필이었고 배달 음식은 주소도 없는 한강공원 잔디밭까지 찾아왔습니다. 극한의 문화 충격. 소피는 새벽 1시 홀로 서울 밤거리를 걸으며 외쳤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야. 실제 상황이라고. 이 나라 대체 정체가 뭐야? 전 세계가 아직 모르는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디테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외국인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오 마이 갓,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들이 가장 신기해하고 감동받았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위대함.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쇼핑을 즐기던 소피의 배에서 갑자기 신호가 왔습니다. 고통은 점점 참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오, no.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소피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지하철역 공중 화장실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소피는 재빨리 지갑을 꺼냈습니다. 파리에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화장실 한 번 쓰려면 이유로 약 3영원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손에 쥔 소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돈 받는 사람도 요금 투입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돈을 내야 하지? 당황한 소피는 지나가던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화장실 이용료는 누구에게 내야 하나요? 그 순간 한국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무료예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충격, 무료. 소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 명동의 화장실이 공짜라니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했기에 일단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소피를 덮쳤습니다. 오 마이 갓. 반짝반짝 빛나는 깨끗한 타일, 물방울 자국 하나 없는 거울. 놀라울 정도로 깨끗한 공기에는 어떤 불쾌한 냄새도 없었고 심지어 푸른 화초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보송보송하게 말라 있었고 세면대는 백화점 수준이었습니다. 소피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정말 무료 화장실이라고? 내가 혹시 호텔 로비로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칸에 들어간 소피는 볼일을 본 뒤 휴지를 찾았습니다. 파리의 공중 화장실 대부분은 휴지가 없어서 늘 개인적으로 챙겨 다녀야 합니다. 소피는 습관적으로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말도 안 돼. 휴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롤이 아니라 넉넉하고 부드러운 전보 롤 휴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지? 화장실을 나온 소피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세면대에는 손 세정제가 있었고 심지어 핸드 드라이어까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이건 친구들에게 꼭 보여줘야 해. 안 그러면 절대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온 소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절대 못 믿을걸? 공짜 화장실이 파리 오페라 극장 근처 호텔보다 더 깨끗해. 하지만 소피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녁 6시 소피는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11월 초 서울의 바람은 제법 차가웠습니다. 파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고역입니다. 비바람을 맞으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바람이 너무 차갑네. 소피는 외투깃을 여미며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건 뭐지? 버스 정류장에는 밝은 LED 전광판과 현대적인 쉼터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난방은 없었지만 비바람을 막아주는 디자인 덕분에 아늑함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스마트하다고? 소피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파리의 버스 정류장은 표지판이 달린 기둥 하나가 전부일 때도 많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버스 정류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미쳤어. 소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물론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피는 스마트 전광판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3분 후 도착, 실시간 정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극도로 정밀한 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분 뒤에 버스가 오는지, 현재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심지어 저상 버스인지 아닌지까지 표시됩니다. 소피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건 완전 SF 영화잖아. 정확히 3분 후 전광판에 표시된 대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소피는 감탄하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또 다른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터졌고 기사님은 정류장마다 친절하게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소피는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대체 어떤 나라야? 옆자리의 할머니께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생, 처음 와봤나 보네. 한국은 지하철도 엄청 좋아. 지하철이요?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소피는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낡고 어둡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와이파이는 꿈도 꿀 수 없고 휴대폰 신호조차 터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에 올라탄 순간 와이파이가 터졌습니다. 땅속인데도 말입니다. 소피는 스마트폰으로 속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지상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본 소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깨끗하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고 껌조차 씹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쾌적했고 공기는 상쾌했으며 노약 자석 표시도 매우 명확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런던의 지하철은 여름엔 사우나, 겨울엔 냉동고예요. 와이파이 같은 건 상상도 못하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땅속 깊은 곳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죠. 21세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마저 불편함이 없고 공기와 와이파이까지 완벽하게 연결된 도시. 이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거의 예술에 가깝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소피는 배가 고팠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점심시간인 12시. 거리를 걷던 그녀는 한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치찌개 구수하고 칼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어서 오세요. 사장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환영받는 느낌. 그것은 한국 특유의 정칭이었습니다. 1인분 주세요. 소피가 메뉴판을 가리키자 주문을 받은 사장님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에 무언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어묵볶음, 심지어 계란찜까지. 이건 뭐죠? 전 이런 거 주문 안 했는데요. 소피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본 반찬이에요. 셀프바에서 얼마든지 더 가져다 드셔도 돼요. 이게 공짜라고요? 소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파리에서는 빵 한 조각, 물 한 잔에도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음식이 전부 공짜라니. 네, 전부 무료니까 마음껏 드세요. 사장님은 웃으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소피는 눈앞에 셀프바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반찬과 밥, 심지어 숭늉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공짜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전 한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서비스. 네, 또 주신다고요? 소피는 놀라 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공짜인데 또 서비스를 준다고? 괜찮아요. 외국인 친구 같아서 주는 거니까 많이 먹어요. 사장님은 테이블에 전을 놓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는 정수기가 있었습니다. 설마 물도 공짜인가? 소피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와, 이것도 공짜네. 파리 식당에서는 물 한 병에 5유로를 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수기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을 보니 휴지와 물티슈까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소피는 물티슈 한 장을 뽑아보았습니다. 이것도 무료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지나가며 친절하게 먹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고기랑 김치랑 같이 싸서 드셔보세요. 맛있을 거예요. 소피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 맛, 이 행복.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소피는 지갑에서 팁을 꺼냈습니다. 파리에서는 팁이 필수입니다. 보통 15%를 주지 않으면 무례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사장님, 팁이요. 소피가 돈을 내밀자 사장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팁 안 받아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습니다. 네? 팁을 안 받으신다고요? 소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한국은 원래 팁 문화가 없어요. 다음에 또 찾아주시는 게 최고의 팁이죠. 소피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식당을 나온 소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나라구나. 진짜 나라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입니다. 한국의 식당은
손님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웁니다. 서비스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계산서에는 음식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소피는 다시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명동에서 강남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소피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반찬도 공짜, 물도 공짜, 팁도 안 받고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뭐지?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소피도 그 줄 맨 뒤에 섰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줄을 선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문이 열리면 다들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어디서든 하얀 선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띠리리리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탑승했고 소피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객차 안을 둘러보던 소피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빈자리가 있는데 왜 아무도 앉지 않지? 저쪽 편에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소피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좌석 6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아닌데 왜 아무도 앉지 않는 걸까? 소피가 막 앉으려던 순간 옆에 서 있던 한국인 청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 거기는 노약자석이에요. 노약자석이요? 소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나 임산부,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소피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객차 안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서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말 아무도 그 노란 좌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데도 앉지 않다니 소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 비워두는 거예요.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에서는 자리는 무조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재빠른 사람이 주인이죠. 노인이 서 있든 임산부가 서 있든 양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다음 역에서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시는 할머니. 그 순간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한 대학생이 할머니를 노약자석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자 그 대학생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었습니다. 소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문화구나. 그 다음 역에서는 임산부가 탔습니다. 배가 제법 부른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노약자석 근처 일반석에 앉아있던 한 고등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기 앉으세요. 아,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앉으셔야죠. 아기도 있잖아요. 임산부는 고맙다고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등학생은 문 옆으로가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소피는 이 광경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임산부가 서 있어도 다들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못 본 척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16살 고등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아니, 양보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한 행동이었죠.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도 우선석 표시가 있지만 다들 그냥 앉아요.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은 법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경찰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 지키고 있었죠. 이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소피는 강남역에서 내릴 때 여전히 비어있는 노란 좌석과 그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예의가 법보다 우선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입니다. 노약자석은 단순히 의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상징입니다.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5,000년을 이어온 동방예의지국의 품격입니다. 강남에서 내린 소피는 친구 케이트를 만났습니다. 호주에서 온 케이트는 한국에 산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소피, 오늘 날씨 좋은데 한강공원 갈래? 거기 진짜 최고야. 한강공원? 그게 뭔데? 소피가 물었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주변에 있는 공원이야. 거기에 가면 진짜 한국의 삶을 느낄 수 있어.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마자 탁 트인 강변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와, 소피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강이야? 정말 넓다. 오후 5시 해가 저물며 강물 위로 금빛 윤슬이 쏟아졌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봐, 케이트가 돗자리 위에서 치킨을 먹는 사람들, 떡볶이를 나눠 먹는 친구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저 음식들 다 어디서 사온 거야? 소피가 물었습니다. 배달시킨 거지.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배달? 여긴 공원이잖아.
소피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선 한강공원에도 배달이 와. 심지어 주소가 없어도 배달이 된다고. 말도 안 돼. 주소도 없이 어떻게 배달을 해? 스마트폰 GPS로 위치 찍고 주변 지형 지물로 찾는 거지. 내가 보여줄게. 케이트는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습니다. 화면을 보는 소피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킨, 떡볶이, 김밥, 족발, 햄버거, 초밥, 온갖 음식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시킬까? 소피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한강에서 치맥 안 하면 한국에 온 게 아니지. 케이트가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문 완료.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사장님이 주문을 확인했어요.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배달원이 음식을 픽업했어요. 이것 봐. 지금 어디쯤 오는지도 다 보여. 케이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도 위에 배달원의 오토바이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소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5분 후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원이 공원 입구 근처까지 왔습니다. 케이트님, 주문하신 치킨 나왔습니다. 배달원이 외쳤습니다. 네, 여기요. 케이트가 손을 흔들자 배달원은 돗자리 근처까지 직접 와서 치킨을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정말 꿈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주소가 정확해도 배달이 제대로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길을 못 찾겠다며 그냥 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주소도 없는 한강변 공원까지 15분 만에 따끈따끈한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치킨을 한 입 베어 문 소피, 바삭한 튀김옷, 촉촉한 속살, 강바람을 맞으며 노을을 바라보며 먹는 치킨 맛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케이트, 근데 이거 얼마야? 한 입만 5,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18유로쯤 되나? 왜 이렇게 싸? 소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파리에서는 배달비만 5유로인데 옆 돗자리를 보니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토마스는 족발을 시켰고 일본에서 온 유키는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외쳤습니다. 저는 남산 중턱에서도 배달시켜봤어요. 등산하다 배고파서 시켰는데 진짜 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키도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도 시켜봤어요. 그것도 배달이 왔어요. 이 나라 배달원들은 거의 슈퍼맨이에요. 소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다리에 조명이 켜지며 강물 위로 반짝였습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배달 시스템은 전 세계가 경탄하는 기적입니다. 산 중턱에도 강변에도 배달이 가능하고 주소가 없어도 GPS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 그리고 사람의 손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는 배달원들, 정밀한 GPS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들의 열정입니다.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며 노을을 감상하던 소피, 케이트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뭐 할 거야? 서울을 좀 더 돌아보고 싶어.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등산 가는 거 어때? 케이트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등산? 무슨 등산? 난 도시 여행하러 왔는데.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은 도시가 맞지. 근데 산도 있어. 케이트의 말에 소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 서울 한복판에 산이 있다고? 응, 그것도 엄청 많아. 남산, 인왕산, 북한산. 여긴 지하철 타고 등산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지하철을 타고 등산을 간다고? 소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등산하려면 차로 몇 시간은 가야지. 한국은 달라. 내일 내가 보여줄게. 다음날 아침, 케이트와 소피는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는 남산 근처인 명동역. 지하철 객차 안을 본 소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다들 등산복을 입고 있지? 객차 안의 절반가량이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맨 사람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주말엔 흔한 풍경이야. 케이트가 웃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공원을 따라 조금 걷자 산이 보였습니다. 저게 산이야? 소피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기가 서울 맞아? 응, 맞아. 서울의 중심 중구야. 여기서 10분만 걸으면 등산로 입구가 나와. 소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산에 가려면 기차로 3시간은 가야 하고 그것도 외곽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하철을 타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산의 입구까지 올 수 있다니 미쳤어. 이건 완전히 미쳤어. 소피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약 15분쯤 올랐을 때 뒤를 돌아본 소피는 외쳤습니다. 와, 저게 뭐야?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N 서울타워가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다니 소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여긴 아주 특별한 곳이야. 도시의 심장부에 산이 있고
산의 품 안에 도시가 있지. 약 20분을 더 오르다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등산 스틱을 짚고 씩씩하게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케이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구, 외국 친구들이네. 어디서 왔어? 프랑스에서요. 소피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먼 데서 왔구나. 우리 산 어때? 좋지? 최고예요. 너무 놀라워요. 도시 안에 이런 산이 있다니. 그럼 우리나라는 도시도 좋고 자연도 좋고 둘 다 즐길 수 있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먼저 위로 올라갔습니다. 약 1시간쯤 걸려 정상 근처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장사를 한다고? 소피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응, 여기서 보는 경치가 최고거든.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아 쉬었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서울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소피는 물을 마시며 풍경에 취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런던에서 자연을 보려면 도시를 떠나야만 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연과 도시가 함께 숨을 쉬죠. 아침에 강남에서 회의하고 점심엔 산에서 식사하고 저녁엔 한강변을 뛰는 게 일상이라니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말했습니다. 뉴욕엔 센트럴파크가 있지만 그건 인공공원이에요. 서울에는 진짜 산, 진짜 자연이 있죠. 도시가 자연을 둘러싼 게 아니라 자연이 도시를 품고 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 소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람쥐가 뛰어다니고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면 엔서울타워가 보였습니다. 아, 이게 바로 조화구나. 소피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함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가 이럴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이 사는 대도시의 중심에 진짜 산이 있는 나라. 지하철 타고 30분이면 등산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해온 민족의 지혜입니다.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소피와 케이트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씻고 저녁 먹을래? 정말? 너무 고마워. 소피는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에 있는 케이트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케이트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자, 들어와. 케이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피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케이트가 손으로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신발 벗어야지. 신발을? 신발을 벗으라고? 소피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꼭 신발을 벗어야 해. 소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파리에서는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침실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침대에 앉을 때도 신발을 신은 채 앉습니다. 그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왜 벗어야 해?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 앉기도 하고 또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야. 소피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에는 케이트의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트가 손님용 슬리퍼를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거 신어. 실내용이야. 소피는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해지는 느낌.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것처럼 발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때? 편하지? 케이트가 웃었습니다. 좀 이상한데 좋네. 소피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거실 바닥을 보니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봐, 난 여기서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냥 이렇게 눕기도 해. 바닥에 눕는다고? 소피는 놀랐습니다. 응, 너도 한번 해봐. 소피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워보았습니다. 편안하다. 시원한 느낌. 바닥의 온도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닥에 눕는다는 건 더러운 먼지와 신발 자국 위에 눕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바닥은 침대처럼 깨끗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소피, 케이트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한식 먹자.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야. 우리 어디서 먹어? 소피가 물었습니다. 여기, 교자상에서. 케이트는 거실의 낮은 테이블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먹는다고?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이구나. 두 사람은 푹신한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앞에 두고 소피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습니다. 맛있다. 그치? 이렇게 먹으니까 더 편하지 않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야. 땅과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소피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케이트가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처음엔 이 문화가 이상했어. 왜 굳이 신발을 벗어야 하나 싶었지. 근데 이젠 너무 좋아.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그 순간
모든 걸 내려놓는 느낌이 들거든. 모든 걸 내려놓는 느낌? 응, 바깥에서의 스트레스, 피로, 복잡한 생각들을 신발과 함께 벗어두는 것 같아.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느꼈어. 신발을 벗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 영국에서 온 제임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집에 갈 때마다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6개월을 살고 나니 이해가 됐죠. 신발을 벗는 건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깥 세상의 혼란을 내려놓고 집안의 평화를 맞이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니퍼는 말했습니다. LA에서는 신발을 신고 침대나 소파에 그냥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예전엔 몰랐죠. 한국에 와서야 신발을 벗는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았어요. 소피는 케이트의 집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을 보았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편안한 발. 이곳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집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구나. 여러분, 신발을 벗는 문화. 이것은 단순히 습관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과 안의 세상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우리는 바깥이라는 전쟁터에서 안식처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입니다. 케이트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온 소피.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케이트, 나 호텔까지 걸어가고 싶어. 서울의 야경을 보고 싶거든. 혼자서? 밤 10시에? 케이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여기서는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길 조심해서 가. 케이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피는 마포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환하고 활기찼습니다. 간판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편의점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와, 여기는 정말 안전하구나. 파리에서 밤 10시에 혼자 걷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입니다. 소매치기도 많고 위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자 혼자 걷고 노인들이 천천히 산책하고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소피는 도심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밤 11시, 백화점의 불빛은 여전했고 거리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아름답다. 소피는 육교 위에 서서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때 주머니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소피는 가방을 다 뒤졌지만 지갑은 없었습니다. 지갑이 없어졌어. 어디서 떨어뜨린 거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장, 그리고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끝장이야. 완전히 끝났어. 소피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지갑 주우신 거 없나요? 소피가 편의점 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갑이요? 잠시만요. 점원이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제 거예요. 소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어떤 손님께서 바닥에서 주웠다고 맡기고 가셨어요. 소피는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여권도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점원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소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파리에서는 지갑을 떨어뜨리는 순간 끝입니다. 1초 안에 사라지고 현금은 물론 카드까지 바로 도용당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누군가 주워서 편의점이나 경찰서에 맡겨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줍니다. 소피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이 도시를 느끼면서 자정이 넘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조깅하는 여성, 혼자 길을 걷는 대학생, 편의점에서 나오는 직장인. 이곳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소피는 중얼거렸습니다. 영국 친구 제임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서울의 골목길을 걸어본 적이 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평온함만 느껴졌어요. 자유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밤길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그 한 걸음,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소피는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 아직도 문을 연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불이 켜진 편의점, 심야 서점,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들. 이 나라는 잠도 안 자나? 소피는 웃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료지만 백화점 수준이었던 화장실, 스마트 전광판이 있던 버스 정류장, 지하철 안에서도 터지던 와이파이, 끊임없이 서비스를 주던 식당 사장님,
비어있던 노약자석, 한강공원까지 찾아온 배달, 도심 속의 남산, 신발을 벗는 평온한 집, 그리고 되찾은 지갑과 안전한 밤거리까지. 이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한 소피는 서울의 밤을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피는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그거 알아? 나 한국에서 기적을 봤어. 무료인데 깨끗한 화장실,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버스, 강변까지 오는 배달,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되찾은 지갑, 그리고 새벽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 이 모든 게 전부 진짜야.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야.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술도, 속도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이 디테일들이 모여 세상에 유일무이한 신뢰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 거대한 문화를 이루고 작은 친절이 모여 위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화장실에 휴지 한 장, 버스 정류장에 스마트 전광판, 식당에 무료 반찬, 어르신을 위해 비워둔 자리, 주인을 기다리는 지갑, 밤을 밝히는 가로등.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적처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신기하고 좋은 점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